자, 15장 전자파입니다. 전자파는 말 그대로 정계라는 파와 두 번째 있는 자계라는 파가 하나의 행태로 이동하는 것은 전자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공간에 전계가 전파되어 가는 파장을 우리는 전계파라고 이야기하고, 자계가 공간을 통해서 이동하는 파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자계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두 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면서 이동하는 파를 우리는 뭐다? 전자파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 전자파는 항상 전계파와 자계파, 전계와 자계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계와 자계는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내에. 자, x, y, z 축상에 전계가 플러스 x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다면,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다면, 자계는 앞뒤로 플러스 y 방향과 마이너스 y 방향 사이를 앞뒤로 진동하는 행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루는 각도는 항상 90도의 직각 방향으로 서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계는 위아래로 진동하고요, 자계는 앞뒤로 진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두 개가 이루는 위상은 뭐다? 항상 위상차는 0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간에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걸 평면상에 한다면 이 전계파, 이렇게 이동하는 전계파를 평면상에 그려보면 전계는 여기서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그 크기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는 이렇게 진동하는 파가 전계파고요. 자계파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진동하면서 크기가 변화되죠. 그래서 자계도 평면상에서 그걸 표현해보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계도 0과 최대가 대점, 0과 최대가 대점이 전계와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전계와 자계는 위상차는 뭐다? 없는 동위상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계파와 자계파의 위상차는 0으로서 동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계는 위아래로 진동되고 자계는 앞뒤로 진동된다면 이것이 전달되는 에너지는 어디로 전달되느냐? 이걸 우리는 파동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영상에 잠깐 볼게요. 여기에 파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계는 위아래로만 이렇게 이동하고, 실제 이 전계의 Z 방향 승부는 없습니다. 또 Y 방향 승부도 없다는 거죠. 자계는 앞뒤로만 진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계의 X 승부나 Z 승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 전계가 자계가 이렇게 이동하는 행태를 보면 전계에서 자계로 벡터를 회전시킨 방향, 어느 방향? Z 방향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파의 진행 방향, 에너지의 전달 방향은 전계에서 자계로 벡터를 곱한 형태로 에너지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이 Z 방향 성분으로는 전기장도 자기장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전계나 자계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계는 X 방향 성분만 존재하고 자계는 Y 방향 성분만 존재하고, 하지만은 전자파의 진행 방향인 Z 방향 성분으로는 전계나 자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성질 중에서, 전자파의 성질 중에서 횡전자파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자파의 진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전계, 자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파가 진행 방향이 Z 방향이라면은 이거하고 수직 방향, 이 수직 방향, 요 수직 방향, 즉 X와 Y 방향으로 전계와 자계가 존재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진행 방향으로는 뭐다? 전계와 자계의 성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서 횡전자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평면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계와 자계가 Z 방향 성분을 가지 않고, 이 Z 방향 성분을 가지 않고 전계와 자계를 합한 면이, 이 두 개를 합한 면이 한 개의 면을 이루죠. 그 면이 Z와 수직인 파, 이걸 우리는 뭐다? 평면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전자파는 평면파의 성질을 가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를 이야기할 때 수평정파, 수직정파를 말을 씁니다. 그래서 대지대에서 전계가 수평면에 있는 전자파를 우리는 수평정파라고 이야기하고, 대지에 대해서 전계가 수직면에 있는 그런 형태의 파를 우리는 뭐다?
전파라고 이야기한다. 암기하기 좋죠? 수평 관계에 있는 것은 수직 전파, 수직 관계에 있는 것은 수직 전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파가 이동할 때 이런 파의 형태로 이동하죠. 파장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색깔도 구분합니다. 색깔 빨주노초 파남번 중에서 가장 파장이 짧은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보라색이에요. 가장 긴 거는 뭐다? 빨간색입니다. 그렇게 우리 파의 길이 위해서 파장에 의해서 색깔이 구분되듯이 자 파의 길이 위해서 우리는 이용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파의 길이가 짧은 거는 우리 위험한 거예요. 어떤 파괴력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살균 소독 이런 데 이용을 하고요. 파의 길이가 긴 것은 좀 안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통신파로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전송이나 이런 통신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오죠. 그래서 파장이 가장 긴 것은 사진전송에 사용하는 파, 그리고 레이더, 그 다음 전자레인지, 되게 위험한 겁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손을 넣어서 만약 레인지를 돌렸다면 피부가 익어버리겠죠.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짧고 살균은 더 위험한 겁니다. 더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외울 때는 시어서로 시작해서 시어서로 끝났다. 사사로 끝난다. 그래서 사진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뭐다? 살균으로 끝나는 이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고 긴 것은 안전한 거. 그래서 사진전송. 짧은 거는 위험한 거. 그래서 살균 소독.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전자파의 관계식 정리입니다. 세 가지 형태를 물어봐요. 첫 번째, 고유 또는 뭐다? 파동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매질레를 이동할 때 그 매질이 가지는 전자파에 대한 장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전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은 옴이죠. 단위가 옴은 전압 나누기 뭐다? 전류입니다. 전압의 단위는 볼트고 전류의 단위는 뭐다? 암페어로 구하듯이 우리 전자파에서 그 전자파에 대한 매질의 저항값은 전압이 공간으로 확장된 개념이 전개라는 파입니다. 그리고 전류가 있으면 주변에 자기장 있죠. 그래서 전류가 공간으로 확장된 개념이 자기장 H가 된다는 거죠. 각각 단위는 전개의 단위는 볼트 퍼 메다고요. 자기장의 단위는 암페어 퍼 메다입니다. 그래서 메다가 서로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거는 볼트 나누기 암페어니까 역시 저항 옴이 되겠네요. 그렇게 암기하시고요. 또 하나의 암기법은 저항은 전압 나누기 전류로 가듯이 전자파에서의 저항은 전개 나누기 뭐다? 자개로 나눈 것이 전자파에서 파워에 대한 저항의 크기를 구하는 값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 Z는 전개 나누기 자개로도 구할 수 있고 그 매질의 값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매질의 값. 자, 전개에 대한 매질 값은 유진율, 자개에 대한 매질 값은 투자율이죠. 그 유진율과 투자율로서 루터 뮤 투자율 나누기 입실론으로서 파워의 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U 나누기 입실론을 똑같이 루터 L 나누기 C로도 똑같은 형태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개는 같은 관계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한 거는 설명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매질이 공기일 때 이 전개와 자개에 대한 파에 대한 매질의 저항값은 얼마냐 그걸 구해보면 매질이 공기라면 루터 투자율도 뮤제로 뭐다 입실률도 뮤제로 값이죠. 자, 입실은 제로 값이죠. 뮤제로는 얼마입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고 입실은 제로는 얼마입니까?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이어서 정리하면 그 값은 128 또는 뭐다? 377 옴이 노는데 여러분들 이건 회로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던 뭐 전압 VT 그런 루트 2V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할 때 이 오메가 값이 뭐였습니까? 주파수가 60Hz라면 이때 60Hz라면 이때 오메가 값이 얼마였습니까? 128 또는 뭐였습니까? 377Hz 그죠? 그 값하고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377, 128가 전자파에 대한 매질의 저항값이다. 즉 매질이 뭐일 때? 공기나 진공일 때의 저항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은 거는 이 전자파가 공간을 통해서 이동할 때 그 이동 속도는 과연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이동 속도 V는 단위가 메다 퍼 세컨드죠. 1초당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속도는 메다 퍼 세컨라는 단위를 가지고 속도란 것은 거리 나누기 시간이죠. 시간에 대해서 얼마의 거리를 이동했느냐 이것이 뭐다?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 파는 이런 파는 이렇게 보면 이 파가 한 번 반복할 때 이 길이를 우리 뭐란다? 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장. 그래서 파장이라는 것은 한 사이클 반복하는데 1사이클 이렇게 회전하는데 걸리는 길이 메다를 우리는 뭐다? 파의 길이, 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주파수는 뭡니까? 주파수라고 적는 거는 1초당 이란 파가 몇 개나 진행이 되냐, 몇 사이클이 이동이 되느냐, 그걸 우리는 뭐다? 주파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1초당에 진행되는 사이클 수를 우리는 주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줄여 쓰는 주파수는 몇 했죠? 60Hz지 않습니까? 그럼 1초에 이런 파가 몇 개? 60개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1초당 이동한 거리는 1초. 이 파의 길이가 만약에 2다. 한 사이클이 가지는 길이가 2다. 1초에 뭐다? 60Hz입니다. 2m요. 그러면 뭡니까? 주파수가 1초에 60Hz라는 주파수를 가져요. 그럼 1초에 60바퀴가 회전한다는 거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거리가 뭐다? 2m라면 1초당 거리가 몇 m가 이동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1초당 사이클 수가 60개니까 한 사이클이 2m니까 120m가 이동되겠네요.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개를 곱했죠. 그래서 속도 V꼴은 파장에다가 주파수를 곱하면 즉 1사이클의 가지는 길이에다가 곱하기 주파수 즉 1초당의 사이클의 변화수를 곱하면 사이클 없이고 1초당에 이동한 거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60에다가 2를 곱하면 1초당 120m가 이동합니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장에다가 주파수를 곱하면 1초당 이동한 거리인 속도 V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주파수와 주기는 무슨 관계입니까? 역수관계죠. 주파수가 1초당의 사이클 수라면 주기란 것은 뭘 주기라고 합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걸리는 뭐다? 시간을 묻는 뭐다?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초에 60바퀴가 회전한다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60분지 1초. 그래서 두 개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주파수 자리에 파장 곱하기 주파수 분지 1을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 구하는 공식은 파장 나누기 주기 또는 뭐다? 파장 곱하기 주파수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매질의 속도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 틀린 거죠. 그래서 매질의 값, 이때 매질 값은 전개와 자개에 대한 매질 값은 유전율과 투자율이죠. 그래서 그 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루터 뮤 입실현 분지 1로 구할 수 있고 똑같은 그로 루터 LC 분지로도 똑같이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공식은 암기하시고요. 암기할 때 여러분들 속도를 물어볼 때는 자동차를 생각하시는 거죠. 자동차는 바퀴가 몇 개? 두 개가 자동 바퀴에 이렇게 뭔가 보호장치가 있죠. 이렇게 자동차 위에 뭔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의 형태죠.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떻게 있습니까? 루터 밑에 두 개가 닿아요. 뮤 입실현 분지 1. 뭐 자동차처럼 보입니까 이제?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파의 속도 구하는 공식이구나. 역시 루터 LC 분지 1도 파의 속도 구하는 공식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저 위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저항 구하는 공식 물었죠. 저항은 전압 나누기 전류니까 이게 길게 나눠지는 거네. 그래서 루터 뮤 나누기 입실현이 저항 구하는 공식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요 입실현 여기에 어떤 바퀴처럼 생겨서 동그랗게. 그래서 입실현 무조건 뭐다? 아래쪽에 내려오는구나. 저항을 구할 때나 속도를 구할 때나 다 아래쪽에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포인팅 벡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란 것은 전력이죠. 전력. 와트입니다. 근데 우리 전력하면 뭐 곱하기 뭡니까? 예,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으로서 단위가 와트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전자파에 대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아니고 뭡니까? 예, 맞습니다. 전개 곱하기 자개가 되는데 전개의 단위가 볼트 퍼 메다고요. 자개의 단위가 암페어 퍼 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트 곱하기 암페어를 곱하면 와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단위는 뭐가 됩니까? 볼트 곱하기 암페어니까 와트가 되고 나누기 메다 곱하기 메다니까 메다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전개 곱하기 자개로 곱한 이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곱한 그 전력과
같은 개념이 되는데 결국은 뭐다?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전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위가 메다 제곱분지 와트가 되고요. 그때 전자파의 전달 에너지, 다른 말로 뭐다? 포인팅 벡터 에너지는 전개 곱하기 자개로 구해지는 겁니다. 이때 이 전개와 자개의 벡터 곱이죠. 전개에서 자개로 벡터를 곱한 방향으로 이 포인팅 벡터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그때 그 크기는 전개 곱하기 자개 곱하기 사인 세타, 전개와 자개가 이루는 각의 사인 각에 필요한다는 거죠. 근데 사인 세타는 이 각이 몇 도입니까? 90도지 않습니까? 항상 앞에서 전개와 자개는 90도의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위상은 동위상이지만 이루는 각은 90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인 90도는 뭐다?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전개의 크기에다가 자개의 크기를 곱한 것이 포인팅 벡터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 저항 구할 때 전개 나누기 자개는 이렇게 구했지 않습니까? 이게 매질이 공기라면 이때 이 값이 얼마였습니까? 공기에 대한 매질의 저항값은 이 값이 128 또는 뭐다? 377이 됐죠. 여기서 요 관계를 서 전개는 377 곱하기 자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반대로 자개는 전개 나누기 377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에서 우리가 매질이 공기라면 그때 포인팅 벡터 에너지는 전개 곱하기 자개인데, 그때 전개 자리에 요 값을 넣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377H로 전개를 표현할 수 있고, 곱하기 자개니까 우리는 377H 제곱이 매질이 공기일 때 그때 자기장에 의해서 포인팅 벡터 에너지를 구한 값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전기장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H 자리에 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넣어주면은 2 곱하기 2 나누기 377을 넣어주면 되네요. 그래서 2A 제곱 나누기 377 하면 이것이 매질이 뭐일 때? 공기일 때 전개만으로 포인팅 벡터 에너지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와 자개를 두 개 알아야만 포인팅 벡터 에너지를 구할 때는 이 공식으로 구하고요. 전개만 또는 자개만 주어질 때는 위아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료를 이제 정수로 보는 겁니다. 4다자 정수로 보고,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Z를 R 플러스 J 오메가 L로 보고요. 그래서 선료에 연결된 직렬의 임피던스를 저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료에 연결된 백렬의 어드미턴스를 이렇게 두었다는 거죠. 이렇게 Y로 뒀다는 겁니다. 이때 요 1차적 선료에 가지는 특성 임피던스 Z0는 얼마냐? 이걸 우리 Z0로 많이 표현해요. 그 Z0는 어떻게 합니까? Z0 이끌은 루트, 자, 직렬의 임피던스 나누기 백렬의 어드미턴스가 된 거죠. 그 개념 자체는 이러한 개념이죠. 루트 Z 곱하기 뭐다? Y분지 1. Y분지는 결국 뭡니까? Z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루트 Z 곱하기 Z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직렬의 임피던스와 백렬의 임피던스의 평균, 기하학적인 평균값으로 전체의 특성 임피던스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그걸 이제 공식한 게 이런 공식이에요. 자, 이어서 구해주면은, 자, 루트 직렬의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백렬의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인데, 무손실한 것은 R과 G 값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R, 직렬에 대한 저항과 백렬에 대한 컨덕턴스는 없다는 거예요. 즉, 손실도 없고 누설값도 없다는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무손실 시에, 그래서 이 두 개가 제로일 때는 특성 임피던스는 오메가 J 오메가도 약분되니까 루트 L 나누기 C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전파 정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정수라는 것은 그 선료의 임피던스와 그 선료의 어드미턴스를 곱해서 루트를 재준 게 되겠죠. 이게 선료의 전파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 전파 정수는 감쇄 정수와 플러스 J 위상 정수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자, R 플러스 J 오메가 L 곱하기 G 플러스 곱하기 G 플러스 J 오메가 C를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무손실이기 때문에 역시 R과 G값이 뭐다? 없다는 조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 공식은 루트 J 오메가의 제곱 그다음 뭐다? L 곱하기 C가 되겠습니다. 이 J 오메가 두 개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럼 J 오메가 바깥으로 나오겠네요. 그럼 J 오메가 루트 LC가 됩니다. 그럼 J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뭐다? 위상정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위상정수 베타 이꼴은 오메가 루트 LC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파의 속도는 우리 각 속도를 위상정수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속도를 위상정수로 나눠주면 속도 V 이꼴은 각 속도를 위상수 베타로 나눠주면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나누기 루트 LC 되겠네요. 자, 없어지니까 루트 LC 분질이 바로 속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L 나누기 C고 파의 속도 구하는 공식은 V는 루트 LC 분질이다. 이걸 우리가 유도해냈습니다. 두 번째, 변이 전류와 전도 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변이 전류란 것은 말 그대로 위치가 변화됨에 따라 흐르는 전류.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영어로 하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에서 위치가 변화되면서 흐르는 전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내용을 설명하면 자, 콘덴스가 있습니다. 콘덴스가 있고요. 여기에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이동시키며 이 말이죠. 전압을 인가하면 콘덴서 전극사에 발생한 전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콘덴서에는 전력물 유전체가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전류가 전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반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즉 자유전자가 이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전기를 이동하면 여기는 플러스 전기가 이쪽 끝판에 마이너스 전기를 하면 마이너스 전기가 이쪽 끝판에 이동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유전자가 이동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때 이 전류하의 변화에 의해서 여기에 뭐다?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보는 거죠. 이 전류를 우리는 뭐다? 변이 전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콘덴스에 흐르는 전류, 즉 충전되는 전류를 우리는 변이 전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인가해준 전압보다 뭐다? 위상이 90도만큼 앞선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자기학적으로 보면은 콘덴스에 흐르는 전류, 변이 전류, DIT라고 합니다. D는 요 영어의 약자를 딴 거죠.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약자 D를 딴 거예요. 이 꼴은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뭐다? 전하의 양을 우리는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동한 전하의 양을 우리는 전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때 전류란 것은 단위면 땅에 존재하는 전하의 밀도에서 이 극판의 면적을 곱하면 전체 극판에 존재하는 전하의 양이 나오죠. 그래서 DT 분지 D 전하 밀도 곱하기 면적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걸 회로적으로 보면 이렇게 안 구해요. 회로적으로 보면 회로적에서 보면은 콘덴서 흐르는 전류네. 그래서 IT 이꼴은 전압 나누기 콘덴서의 제한값. 그럼 다시 찍어보면 전압 나누기 콘덴서의 제한값은 얼마입니까? J 오메가 C 분질이죠. 다시 풀어보면 J 오메가 C V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C 값은 얼마입니까? J 오메가 C 값은 우리 팽판 콘덴서이기 때문에 이 C 값이 T 분지 입실은 S가 되고요. 그 다음 전이 V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전이를 간격으로 나눈 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걸 우리는 전개라고 이야기해요. 전개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다시 풀으면 J 오메가 입실은 E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한 개 면적이 빠졌네요. 면적 곱하기 E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회로적으로 해석한 건데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요. 자, 그것의 밀도, 그 밀도를 우리는 변이 전류 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하량을 면적으로 나눈 거죠. 여기서 면적으로 나누면은 이 S가 없어지고 라운드 T, 라운드 D. 그래서 단위 시간당 변화되는 전하의 밀도를 우리는 변이 전류 밀도라고 정의한다. 이걸 가지고 전하 밀도 D 이꼴은 입실론 곱하기 2양 이어서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회로적으로 본다면 이 전류를 면적으로 나누는 게 전류 밀도입니다. 그래서 IT 전류 밀도 암페어 메다 제곱은 변이 전류 IT 암페어를 물러난다 면적 S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J 오메가 입실론 S 곱하기 2라는 전류의 크기를 면적 S로 나눈 거니까 없어지고 남는 거는 J 오메가 입실론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은 것이 변이 전류 밀도다. 요 공식까지도 충분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두 번째, 전도 전류입니다. 전도 전류는 컨덕션 커런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달되는 전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전도 전류. 그래서 도체 내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한 전류. 그래서 저항에 통해서 흐르는 전류로는 전도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도 전류는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는 IC, 컨덕션 커런트 해가지고 IC는 전도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압을 우리는 요 전압을 우리는 자기에서는 전위로 볼 수 있는 거죠. 전위는 전개 곱하기 간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항은 도전율 곱하기 면적 분지마다 간격 D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DD 약분되니까 남는 거는 KSE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다? 전도 전류고요. 이 전도 전류의 밀도를 우리는 전도 전류 밀도라고 이야기하죠. 전도 전류 밀도 IC 암페어 퍼 메다 제곱은 이것을 면적으로 나눈 거죠. IC를 면적 S로 나눠준 거니까 KS1을 면적 S로 나누면 뭐가 남다? KE가 남네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이걸 오음의 공식이라고 배웠죠. 오음의 공식. 전류 I 꼴은 도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가 바로 뭐다? 오음의 공식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살피면 변이 전류란 것은 IT라고 그랬죠.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위치가 변하면서 발생되는 전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로서 전압 나누기 콘덴서의 저항값 ZC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전압 나누기 ZC는 J 오메가 C 분지 1. 다시 적으면 J 오메가 C V가 되는 거죠. 여기에 V라는 것은 팽판 콘덴서 C 값이기 때문에 J 오메가 T 분지 입실론 S. 그리고 전이라는 것은 전개 곱하기 간격이죠. 이렇게 이어서 정리를 해서 풀어주면 되는 내용이고요. 자, 전도 전류라는 것은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예요. IC, 컨덕션이죠. 그죠? 그래서 전달되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 꼴은 전압 나누기 저항이니까 이때 전압을 전개 곱하기 간격으로 그리고 요 저항을 도전율 곱하기 면적 분지 간격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KSE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 변이 전류, 전도 전류 밀도는 면적 S로 나온 거니까 KE가 된다. 이게 바로 오음의 공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맥스웰 방식을 일명 전자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맥스웰 방정식은 베롤토의 법칙이 아닌 기존에 있던 이러한 법칙들을 방정식의 형태로 정리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1방정식은 앙페의 주의 적분을, 제2방정식은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을, 제3법칙과 4법칙은 가우스의 정리를 우리가 정리해난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1방식 앙페의 주의 적분을 살펴볼게요. 앙페의 주의 적분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전류가 흘러가고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자기장의 세기를 배곡선에 대해서 다 닿으면은 HDL 하면은 배곡선에 대해서 그거는 그 내부에 흘러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는 것이 앙페의 주의 적분이죠. 이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로테이션 H 이퀄은 I. 그때 전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IC와 ID인데 IC는 전도 전류, ID는 뭐다? 변이 전류죠. 그래서 전도 전류나 변이 전류 모두 회전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있으면 주변에 회전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앙페의 주의 적분은 그 자기장을 다 닿으면 그 내부에 흘러가는 전류와 같다고 이렇게 정의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반대로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이게 흘러가는 변이 전류나 또는 전도 전류가 흘러가면 그 주변에 뭐다? 회전하는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H 이게 뭐다? 자기장을 회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꼴은 뭐다? 전류 I와 같다. 그래서 전류가 회전하는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전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이 전류와 전도 전류가 있는데 전도 전류 우리는 K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요. 자, 변이 전류는 라운드 T라고 아까 구했죠. 그죠? 이 두 개의 전류 모두 회전하는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정식은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은 이렇게 얘기하죠. 코일을 감고 요 코일 내부에 자속을 였다 뺐다 변화시키니까 양단에 뭐가 나오더라? 전압이 뜨더라. 이때 유도 기절 크기 이꼴은 마이너스 n dt 분지 d8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꼴은 마이너스 n dt 분지 d p 곱하기 s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으로도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여기에 전압이고 이건 뭐다? 라운드 T, 라운드 P 자속 밀도죠. 그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자속 밀도를 변화시키면은 뭐가 만들어? 유도 기지력이 전압이 만들어집니다. 이란 의미예요. 근데 회전하는 유도 기지력이 만들어집니다. 이란 의미로서 사용된 게 패러데이 전자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꼬리나 요 꼬리 꽂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물어볼 때 우리 자속에 의한 유도 기력은 자속의 변화량의 감소율에 비례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여러분들 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3방정식입니다. 3방정식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전하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존재하고요. 요 공간에 뭐가 전기장이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놓을 거예요. 뻗어놓습니다. 뻗어놓고. 자, 여기에 존재하는 요 배곡선에 존재하는 전하의 밀도를 다 더하면은, 즉 전하 밀도를 이 배곡면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그는 그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의 양 Q와 똑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형태를 바꿔서 발산 형태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버디넌, 즉 배곡면을 통과하는 이 전하 밀도의 발산량을 다 더한 것은 이게 다이버예요. 다이버디넌 그 내부에 존재하는 최적 전하 밀도와 같습니다라고 형태를 좀 바꿔서 설명해 준 겁니다. 결국은 뭐다? 최적 전하 밀도는 이 배곡면을 통해서 통과하는 전하 밀도의 합은 존재한다는 거죠. 최적 전하 밀도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는 고전, 즉 고립된 전하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이버디가 제로란 말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석은 항상 N극과 S의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N극에서 S로 자력선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N극에서 S로 자력선이 존재합니다. 자, 그럴 때 요 배곡선상에 존재하는 자속 밀도를 다 더하면은 요 곡면에 존재하는 자속 밀도를 요 곡면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그건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된다는 거죠. 요 보면은 N극과 플러스 자극과 마이너스 자극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합은 뭐가 된다고요? 제로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발산 형태로 바꾸면은 다이버디 dp, 즉 요 곡면상에 배곡면상에 통과하는 자속의 밀도를 다 더하면은 그 자속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간 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합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발산하는 형태가 아니고 뭐다? 원위치 돌아오는 회전의 형태로 형성이 된다. 즉 N극과 S는 항상 뭐다? 같이 붙어 있는 형태더라. 그래서 고립된 자극은 없고 N극은 붙어 있다는 걸 의미한 게 다이버 B꼴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제1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우리 1공식이란 건 뭐였습니까? 로테이션 H=I. 이게 제1공식이죠.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거죠. 자기 세기를 다 더하면은 그 내부에 흘러가는 전류의 크기와 같다는 것이 꼴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느 공식입니까? 앙페르의 주의 적분이에요. 여기서 유도된 공식이고, 이때 이 전류란 것은 두 가지 전류가 있습니다. 뭔 전류?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 전도 전류는 도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고, 변이 전류는 콘덴서, 유전체를 통해서 발생되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전류 모두 뭐다? 회전하는 자기장을 발생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 방정식입니다. 이 문서는 로테이션 E=, 여기 중요한 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전개 자속 밀도니까 E=, 이때 이 전개가 유도 기력입니다. 유도 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E=-N dt 분지 d파인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된 거죠. 유도된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할 때, 이게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할 때 유도기적 E가 만들어진다. 즉 회전하는 유도기적이니까 회전하는 전개가 발생됩니다.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방정식과 4방정식 크게 볼 건 없습니다. 3방식은 다이버 D 이꼬른 로라는 방정식이고요. 4방식은 다이버 B 이꼬른 뭐다? 제로라는 공식이 되는 거죠. 요 의미는 뭐냐면은, 자, 전하가 주어지면 플러스 전하가 주어지면 또는 뭐다? 마이너스 전하가 주어지면 플러스 전하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성이 존재하고요. 전기력성이 존재하고 마이너스 전하 주변에는 들어오는 방향의 자기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주변에 이런 전하가 존재하는데 그걸 감싼 이미 폐국면을 만들었을 때 이 국면을 지나가는 뭐다? 전하의 밀도를 계산하면 그 전하의 밀도는 이 공간에 존재하는 최적 전하 밀도하고 같더라. 즉 존재하더라는 의미예요. 존재하더라. 요거하고 다이버 B는 제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자석에서 여기 N극과 S라는 자석인데 불행히도 요 N극과 S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처럼 따로따로 존재 안 해요.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자, 그래서 N극에서 S로 자력선이 이렇게 노는데 요 자력선을 감싼 이미 폐국면을 만들어서 이 국면에 자속 밀도의 양을 다 더하면은 넣은 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합은 뭐가 된다? 0이 되더라. 즉 고립된 전하는 자석은 존재하지 않더라. 항상 N극과 S극은 붙어 있기 때문에 N극에서 힘이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합은 0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이버 D가 0이라는 의미는 고립된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N극이 따로 S극이 따로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N극과 S극은 붙어 있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이버 D가 로라는 말은 고립된 전하는 존재한다. 전기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다이버를 우리가 기호로 적으면 나블라와 전하밀도 D의 뭐다? 벡터의 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곱으로 다이버를 표현하더라. 이걸 표현하더라. 다른 말로 이것도 똑같이 나블라와 자속밀도의 벡터 내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미 문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레디언트 D라는 것은 펜미분 연산자 나블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삼각형 펜미분 연산자예요. 다이버전터 발산이라는 뜻은 영어의 다이버의 철자를 따서 다이브라고 이야기하고 이 다이브는 펜미분 연산자와 벡터웨이보다 내적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펜미분 연산자와의 내적을 우리는 그 벡터의 발산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테이션, 회전이라는 뜻은 펜미분 연산자와 그 벡터의 외적을 곱이죠. 곱을 뭐다? 우리는 회전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뭐다? E 또는 로테이션 H를 달리 표현하면 뭐다? 나블라와 전개의 벡터의 곱 그리고 나블라와 자개의 벡터 곱 이게 두 개가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뒤에 나왔던 다이버 D, 다이버 B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다이버는 발산이기 때문에 펜미분 연산자와 요 벡터의 내적 펜미분 연산자와 요 벡터의 내적이란 의미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벡터 포텐셜이 A라면은 요 자속의 밀도인 B라고 그러고 자기 벡터 포텐셜을 요걸 A라고 표현한다면 요 값이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걸 시험에 아무 의미 없이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깊은 의미는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별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나 같은 공식이다 이렇게 보고 자기의 벡터 배치를 A라고 표현한다면 이 공식이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종 공식 정리입니다. 전개에 관한 공식에는 첫 번째 가우스의 법칙이 있습니다. 전하 위에서 발생된 전개 시기를 구한 것이 가우스의 법칙이고요. 중첩의 원리란 것은
전하량을 증가시키면 전이도 뭐다? 따라서 똑같은 양만큼 증가하더라. 그래서 전하의 양을 n배 증가시키면 뜨는 전이도 뭐다? n배 전이도 증가하더라. 이게 중첩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포화성의 방정식은 요 C가 마이너스가 있는 거 조심하시고 뒤에는 포도송이처럼 생겼죠? 전하가 존재하는 것은 포화성의 방정식이 존재하고요.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두 번 미분하면은 그 값은 뭐가 된다? 0이 되는 게 정답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우스의 발상 정리와 스토크 정리가 있습니다. 발산 정리라는 것은 면적분을 최적 적분으로 바꿔준 걸 우리는 발산 정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분을 최적 적분으로 바꿀 때 그 뒤에 벡터 A를 뭐 시켜서 발산, 다이버전트가 아까 발산이었죠? 다이버전트 A 해서 구해준다는 거죠. 다이버전트 A는 기어로 풀면 나블라.A. 그래서 펜미분열사와 벡터의 내적으로 발산을 구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발산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발상 정리라고 합니다. 스토크 정리는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꿀 때 이 벡터 A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 A, 즉 회전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벡터적으로 표현하면 나블라와 벡터의 벡터 곱으로 구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선적분을 면적분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각각 발산 정리, 이걸 뭐다? 회전 정리가 아니고 이걸 스토크 정리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정전차폐는 전하 위한 전개를 차폐하는 것을 우리는 정전차폐라고 그러고, 이 전기는 차폐 잘 돼요. 금속으로 감싸서 그 금속을 접촉시키면 안에 있는 전기가 바깥으로 절대 못 나온다고. 놓더라도 땅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죠. 외부 공간으로는 놓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자기에 관한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앙페르의 법칙에서 오른손 법칙은 뭐가 있습니까? 직선 전류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진 게 뭐다? 전류에 의한 자기의 방향을 구한 것이 암페르의 오른손 또는 오른 나사의 법칙이고요. 주의 적분은 전류에 의한 자기의 크기를 구한 것이 주의 적분이 되겠습니다. 비오사로의 법칙이 있죠? 미소 전류에 의한 미소 자기의 크기를 구한 것이 비오사로의 법칙. 렌즈의 법칙과 패러데이 노이만은 유도 기질력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유도 기질력. 그래서 유도 기질의 방향을 구한 사람은 렌저, 패러데이는 유도 기질의 크기는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노이만은 유도 기질의 크기는 자속의 감쇄량에 비례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프레밍의 법칙이 있습니다.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 있죠, 그죠? 왼손은 전동기 원리, 오른손은 뭐다? 발전기 원리. 전동기는 코드만 꼽으면 되니까 전동기는 왼손, 발전기는 돌려서 전기를 만드니까 오른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때 각각 손가락이 의미한 것은 요 손가락, 제일 큰 손가락을 뭐다? 우리는 엄지라고 이야기하죠. 엄지. 그 다음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뭐다? 인지 또는 뭐다? 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 손가락을 우리는 중지라고 이야기하죠. 이 손가락이 각각 의미하는 것은 왼손일 때는 FPI가 되겠습니다. 이때 거기에 F 이퀄은 뭐다? BVL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 맞는 유도 기절의 크기 E는 BIL이죠. IL 사인 세타. BVL 사인 세타입니다. 그때 유도 기절 E는 BVL 사인 세타. FPI, E는 BVL 사인 세타. 그래서 FPI, 유도기적 E는 BVL 사인 세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요 생각이 똑같습니다. 요거는 힘, 요거는 속도, 요거는 자기자기로 똑같고요. 이거는 전류, 이거는 유도기질력.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에 의해서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의 차폐란 거는 자극이 위한 자기의 크기를 차폐하는 겁니다. 어떻게 차폐하냐고요? 전개를 차폐한 것은 금속으로 감싸서 그걸 접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기의 차폐는 그 투자율로서 그 자석을 감싸버리면 그 자신은 자기장이 뭐다? 외부로 놓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자차폐랍니다. 그래서 자개를 차폐하는 걸 전자차폐, 정전차폐라는 것은 뭐다? 전개를 차폐하는 걸 뭐다? 우리는 정전차폐로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